안녕하세요. 이번 올릴 영상은요, 인간과 자연의 비밀 연대라는 책입니다. 페터 볼레본 지은, 전세계 30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생태작가 페터 볼레본의 최신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더숲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지었습니다. 굉장히 책의 컨셉이랑 출판사 이름이 좀 일맥하네요. 우리는 아직 자연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책 표지에 적혀져 있고요. 위기의 시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을 향한 새로운 시선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남효창님이 감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강영자 옥자라고 이렇게 옮기신 분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옮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인플레이션, 제가 해킹책이라고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이 번역 좀 잘했는데 하는 거의 외서들, 그 책의 번역가를 보면 다 이분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번역한 책들은 그냥 거의 믿고 그냥 사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책은 제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은 책이긴 한데, 이분이 번역하신 거는 이분이 책을 고르는 능력이 좀 탁월하신지 어쩐지, 번역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깔끔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분하고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접어놓는 부분이 있죠. 네. 책은 20쪽 정도 되는 책이고요. 남자 손가락 하나하고도 반 정도? 그 정도 되는 굵기예요. 많이 어렵진 않아요. 많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이 책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생각하고 읽어야 될 그런 내용이죠. 이 뒷내용에는 뭐라고 적혔냐면, 숲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세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주는 페터 볼레본의 수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릿말에 있는 부분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랜 세월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던 띠가 아직 훼손되지 않았는지 둘러보길 원하는 사람은 이 여행에 동행해도 좋다. 사실은 이거 읽을 때쯤 제가 환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탄소 배출에 관련된 내용, 셰일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 제가 자주 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환경이랑은 완전히 거의 떨어져 나온 어떤 또 다른 객체구나 라고, 이제는 별개의 객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좀 안도감을 좀 들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책이었습니다. 독후감의 제목은 제가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다 라고 적어두었네요. 책의 금액은 16,000원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은 날카로운 이성밖에 없다는 작가의 말이 인간을 대표하는 자소서의 서문 같다. 우리의 기능은 실제로 어떤가? 우리는 우리가 하등하다 여기는 여타 다른 동물들 혹은 식물들에 비해 그다지 그렇게 좋은 능력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LED 액정 화면의 코를 받고 들여다보면 청색과 녹색, 적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니터나 TV 화면이 뿜어내는 다양한 색을 모조리 한 점이 구현할 수는 없을 터이다. 나처럼 기술의 문외한이라면 청색과 녹색, 적색의 세 가지 색상만 있으면 모든 색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LED가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이 중 인간이 녹색과 적색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원추세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간이 이런 능력을 발달했기 때문에 숲은
푸르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책에는 청색과 녹색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에 대해 문화라는 기준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상록수도 푸르고 낙동강도 푸르다. 이처럼 청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은 아니다. 문화가 먼저인지 감각이 먼저인지는 나 스스로는 불명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와 같이 청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는 것을 봐서 청색과 녹색의 계열에는 어떤 접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직립보행이 인간의 후각에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사실도 멋진 추론이었다. 땅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을 일이 없는 인간이 후각은 날이 갈수록 퇴화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보니 후각에 집중하는 일이 일상에서 많지는 않다. 인간의 감각을 설명하는 글 중에서 맛에 관련된 글은 인간이 인공지배를 시작한 이후 과일이나 채소의 맛이 점점 달아지고 쓴맛이 나는 물질이 줄어든다는 견해를 보았다. 우리 농장은 하우스 시설 농장이다. 때문에 나무에게 들어갈 강수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 영양분도 조절하여 토양도 가꿀 수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하우스 뚜껑을 개방하면서 좋은 햇빛을 맞출 수도 있다. 이렇게 재배하는 걸 우리는 농법이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인간의 쓴맛을 없애고 인간의 감각을 속인다는 대목을 보자니 어쩐지 기분도 묘하다. 사실 인간과 자연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벗어나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연대로 키운 씁쓸한 과수를 키울 수는 없지 않을까 싶다. 저는 숲과 친해지기를 꾸준히 제의한다. 숲에는 도시처럼 강도 패거리도 없고 동물의 공격도 없었으며 희귀해진 독사들도 없다. 밤의 숲이 더 안전하다고 했다. 생각해보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도시의 밤이 숲속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숲을 두려워하되 도시를 안전하다고 느낀다. 도시에서 죽거나 사고당하는 사람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숲에서 만나게 될 작은 곤충을 두려워 도시로 떠난다면 커다란 자동차와 전철 그리고 강도 패거리를 만날지도 모른다. 내가 모르던 재밌는 상식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 가령 상어가 100억분의 1로 희석한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인간의 피냄새는 맡지 못한다는 내용이나 나무는 뿌리 네트워킹을 통해 코끼리는 발을 통해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불가청의 영역을 소리로 킬로미터까지 소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랬다. 이런 식의 내가 모르던 상식을 접하는 것은 어릴 적 향수가 떠오른다.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했었다. 동물의 습성을 맞추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가 순수했었지 않나 싶다.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그 프로그램은 사랑을 받았다. 나는 그 프로그램에 알짜배기를 모아놓은 책을 용돈을 모아 구매하고 읽고 또 읽었다.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이유, 사자가 코끼리 똥을 좋아하는 이유. 동물의 세계에서 재미난 상식을 배우며 우리는 자연을 알아가고자 했었다. 요즘은 무언가 많이 달라졌다. 시선이 환경과 자연에서 인간에게 옮겨왔다. 얼핏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물과 자연의 이야기가 많이 사라졌다. 인간들끼리 체육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사교활동에만 온 초점을 맞춰진 예능판을 보자면 드디어 우리 인간이 고립을 선택했구나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한다. 저자는 꾸준히 나무와 소통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 심장이 뛰고 있는 나무 혹은 의사소통을 하는 나무는 인간과 그 반응 속도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어릴 적 우리 농장에는 커다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스피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틀어져 나와 있었다. 지금은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농법 중에는 나무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나무가 빨리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농장에 설치했던 것이다. 실제로 농장에는 물을 주고 비료도 뿌려야 하고 여러가지 여건상 음악을 계속 틀거나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간 지켜보면 얼핏 의미가 있는 것 같으면서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인간은 즉각적인 효과에 반응한다. 가령 떼를 쓰는 아이에게 회초리를 쓰는 일인 효과가 즉각적이다. 아이의 입을 틀어막는 순간을 모면할 수가 있다. 뚱뚱한 이는 단식을 함으로써 그날 하루에 약간의 몸무게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즉각적인 효과만으로는 깊은 맛을 내는 된장이나 와인의 풍미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 모든 건 시간이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그걸 배울 수가 있다. 사람에게 풍기지 않는 깊은 풍미는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다. 잎이 빚을 모으는 것으로 보아 수정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며 통각을 갖고 뿌리가 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저자의 숲사랑과 이론의 감탄이 절로 나온다. 우리는 추운 겨울 장작을 떼면서 우리가 불에 집어넣고 있는 것들이 어떤 생물을 사체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사용하는 의자나 테이블 등 그런 것들은 목재라는 생물의 권리를 잃어버린 존재로 인식할 뿐이다. 미세하게 갈라져 있는 나무에 접착제를 섞고 압축한 파티클보드는 어떻게 보자면 잔인한 행동일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나무를 바라볼 때 그들은 통각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불분명하고 시각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오판들은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 잔혹한 대형 학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모른다고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그들은 생명을 부여받은 생물이며 밤과 낮을 구별하고 성장하며 번식한다. 우리에게 그들은 무엇일까? 그러고 보니 책이 좋다 하고 항상 읽어보면 이 번역가님을 번역하게 되는데 번역을 잘하는 건가 싶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오늘도 읽다가 좀 더듬거린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이 내용도 처음에 책을 딱 집어들었을 때는 이 책 내용이 뭐였지? 딱 그랬었는데 독후감을 위해서 써야 되나봐요. 읽어보니까 아 맞아 하고 이제 비슷하게 다 떠오르네요. 이 책의 내용이랑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나무나 이런 식물들과 인간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나뭇잎이 인간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뿌리가 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나무가 심장도 있고 다 이렇게 있다. 하지만 인간이 사용하고 쓰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 이게 인간이랑 이 숲이 좀 다를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나무는 목재라 그래서 생명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고 어떤 그냥 사물이라고 봐버리잖아요. 무생물처럼 뭐 돌과 뭐 새, 나무 이렇게 구분을 해버렸는데 사실 나무들도 생명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번식도 하고 성장도 하고 밤과 낮도 구별하고 이렇게 생명을 부여받은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통각을 느끼는지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아직 연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데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읽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도 그 소가죽 소파에 앉아 있고 나무로 만든 그 책상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거 전부 다 식물의 사체를 가지고 만든 소품들인데, 어, 뭐 결코 이거를 이제 사용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갖지 않고 혹은 감사함도 전혀 없이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책 한 권 읽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뭐 좀 사용하는 빈도도 좀 줄어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크게 공감이 되지 않을 만한 감성평을 남긴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안녕.